됩니다. 그럼 증거금 부족으로 전화가 와요. 돈 더 넣으세요. 아니면 반대매매 들어갑니다. 투자했을 때 레버리지 효과를 썼을 때는 상승하는 것만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내려갈 때도 2배로 내려가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세 번째 상황으로 가는데요. 강제로 빼앗기게 돼요. 뺏겨. 네, 강제로 빼앗긴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반대 매매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가가 폭락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반대 매매가 나타나게 돼서 강제로 손실이 확정이 됩니다. 이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반대 매매라는 것은요, 일정한 증거금을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증권회사는 돈을 빌려줬는데 일단 담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주식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예수금, 현금을 통해서 이 정도까지는 네가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증거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금이 만약에 부족하게 된다 그러면 증권사가 빌려준 돈을 못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가 와요. 증거금이 부족하니까 돈을 더 넣어라. 돈 못 넣으면 내일 반대매매, 일단 강제로 매매해서 빌려준 돈을 다 가져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죠. 도둑놈들이죠. 네. 근데 보통 이제 증거금은 14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0만원으로 투자했어요. 그리고 100만원을 더 추가로 빌렸습니다. 그러면 증거금 140%, 보통이 그렇습니다. 뭐 이거보다 더 낮게 하는 데도 있고 더 높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보통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나의 그 최소 유지해야 되는 금액은 지금 내가 가진 돈 100만원, 그 다음에 빌린 돈 100만원 해가지고 200만원의 투자 원금이 되겠지만 내가 최소한 유지해야 되는 것은 140만원을 유지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200만원의 투자금이에요. 200만원의 투자금이 지금 주식 평가액으로 현재 만들어지게 되죠. 현금은 당연히 없겠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증거금이 되니까 200만원이 되면 별 문제가 없겠죠. 근데 주식을 딱 샀어요. 이 주식이 만약에 30%가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30%가요. 그러면 200만원에서 마이너스 30%면 60만원이 까여요. 네. 그러면 60만원이 탁 하고 까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40만원이 남게 됩니다. 그럼 증거금 부족으로 전화가 와요. 돈 더 넣으세요. 아니면 반대매매 들어갑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즉 마이너스 30%가 나오면 그냥 반대매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 처해진 사람이 나 하나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항목에서 봤을 때 이 사람도 사고 저 사람도 사고 막 매수가 부적부적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시다발적으로 반대매매가 들어가는 상황이 막 벌어져요. 그러면 돈이 있는 상태에서 빌리지 않는다는 얘기야. 돈이 없으니까 빌렸겠죠. 그러면 증거금 부족이니까 돈 넣으세요 할 때 돈 넣을 수 있나요? 돈을 못 넣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돈 못 넣으니까 배째, 그러면 증권사가 다음날 아침에 알았어요. 반대매매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하한가에다 매도를 걸어버립니다. 물론 하한가에 매도가 걸리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팔리게 하려는 거죠. 근데 나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도 걸리고 저 사람도 걸리고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반대매매가 탁 걸리게 되면요, 매도가 밑바닥에 막 쌓이게 되니까 다음날 아침에 쿵 하고 떨어집니다. 그 떨어진 가격에 매도가 되죠. 그럼 전일 증거금 부족이었는데 오늘 한 번 더 떨어지면서 매도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실제로는 네, 마이너스 30%에서 까이는 거지만 실제로는 마이너스 40% 또는 그보다 더 심하게 까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0%가 됐을 때 까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200만원에서 40%면 80만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잔고가 120만원이 남겠죠. 120만원이 남으면 증권사가 반대매매 해서 가져가는 돈은 100만원. 나한테 남는 돈은 얼마죠? 20만원. 결국 나는 얼마의 손실을 봤을까요? 80%의 손실을 봅니다. 헤어나오지 못하게 돼요. 반대매매를 노리는 그런 세력들도 있어요. 신용 많이 들어왔네? 때리자. 훅 떨어지면 못 버티거든요. 그러면 반대매매 훅 떨어지면 밑에서 다시 그 물량 다 받아가요. 그러면 개인들이 우수수 떨어져 나가고요. 남 좋은 일만 시키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매매를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여기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신용이라는 부분들은 이런 상황들에서 움직임들이 발생되니까 이런 상황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시고 주의하시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이자가 나가요. 이자. 돈을 빌렸잖아요. 돈을 빌렸으니까 이자가 나가죠. 신용은 증권사의 대출이다 이거야. 그래서 만기도 있고 이자도 있습니다. 이 이자가 얼마인지 여러분들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지금 3분기 2019년도 12월 12일 기준 뉴스에 나온 이야기를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3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자 수익만 1조 2394억 원입니다. 이자 수익만요.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면요. 2014년도에 9485억 원이었어요. 그리고요, 지난 5년간 평균 증권사들이 거둬들인 그 이자 수익률이 1조 2800억인데, 지금은 3분기까지만 했는데도 그걸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이죠. 네. 그러니까 4분기 때 만들어진 이자 수익까지 합치면, 네,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 모양새가 나올 것이다. 네, 이자만 1조가 넘는다는 거. 네, 증권사가 하고 싶어 하겠죠. 당연히. 이게 돈놀이잖아요. 야, 그런데다가 여기서 한번 더 볼게요. 네. 지금 보시면 이 전체 잔액 가운데 이자 수익이 1조가 넘어가는데 신용거래 서비스를 받는 고객들은 단타 매매가 목적인 경우가 많다. 이게 되게 증권사에게는 아주 달콤한 열매 같은 거예요. 왜? 신용거래를 통해서 이자도 받죠. 그 다음에 단타 매매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뭐 물론 요즘에는 주식 수수료가 없다라고 하지만 요런 사람들은 주식 수수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수료를 막 매겨가지고 또 여기서 돈벌이가 되는 거겠죠. 거래가 많이 일어나게 되면 돈벌이가 또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이게 되면 자금의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된다. 신용거래의 이자 수익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증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분위기가 더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증권사에서는 계속 매수 리포트를 써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담보 거래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리스크가 없어요. 주가가 하락할 때 반대 매매로 대출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금이 부족하십니다. 다음날 반대 매매예요. 근데 내가 빌려준 거 다 갖고 와요.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얘한테는 그냥 몇십 원 동전 몇 개 던져주고 꺼져라. 깡통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증권사가 빌려주는 신용거래의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아시고 투자하시는 거다라고 글쎄요, 이렇게 다 알고 투자하신 분이 있을까요?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순식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얼마 되지 않은 원금도 다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자, 또 한 가지. 수익이 나면 되지 않느냐.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빚에 적응이 돼요. 빚은 처음에 대출 받을 때만 힘들지 두 번째 대출, 세 번째 대출 또 계속 가지고 있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수익이 나도 상환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요 100만원의 원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100만원의 어떤 그 신용을 받았어요. 그래서 추가자금이 200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50% 수익이 나가지고 300만원의 전체 원금이 됐어요. 그러면 200만원을 증권사에 납부해가지고 100만원을 다시 원금을 갚아주고 200만원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금이 더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더 크게 불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절대 상환하지 않고요. 그냥 빈치 나와 있는 상태 그대로 투자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돌아가죠. 급등주 매매 하다 보면 언젠가 한 번은 걸리게 되어 있어요. 딱 걸려들면 그냥 한 방에 와르르 쿵딱딱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들이 됩니다. 그래서 빚이라는 것이요. 실제로 이걸 완전히 뿌리째 뽑아버리지 않는 이상은요. 계속해서 야금야금 담아가지고 내 등에 짊어지는 그런 짐이 더욱더 커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장해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신용을 쓰게 되면 지금 5가지 이유를 보셨죠? 그래서 이 5가지 이유, 심리적인 압박부터 시작해서요.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또 강제로 빼앗기는 반대 매매가 있다는 거, 또 이자의 지출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거, 빚이라는 것이 갚질 않고 계속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점 나에게 부담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엔 내 얼마 안 되는 투자 자금도 다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에 명쾌한 정답이 있어요. 주식으로 부자가 되려면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세요.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얼마 없는데요. 네. 투자할 돈이 지금 100만원도 안 됐는데요. 그런 분들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이 여유로운 그 자금, 즉 주변의 상황에도 견딜 수 있고 여유자금을 투자하면 좋은 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번 강의 시간에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신용으로 빚내서 투자하는 것, 이런 것만큼은 절대적으로 피해 주시길 바란다. 그 말씀을 오늘 마지막 이야기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해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다른 이야기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